와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르누보의 거장이자 현대 그래픽 아트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알폰스 무아전이 삼성동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는 콘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르누보의 꽃 알폰스 무아전 씨는 그의 화려한 전성기 작품뿐만 아니라 무명의 시절부터 조국으로 돌아가 완성한 대작까지 아우르며 한 예술가의 삶과 신념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한 편의 영화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무아는 프랑스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예술적 여정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최초로 성비투수 대성당 스테인리드 글라스 도안이 공개됩니다. 이 작품은 무아가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신앙과 예술을 융합한 대표적인 걸작으로 그가 단순한 아르누보 화가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조국과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던 예술가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이후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지폐와 우표 디자인, 체코 문화를 담아낸 포스터 및 사파들도 함께 선보이며 무아의 예술이 단순한 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19세기 말 베레포크의 파리는 정치, 사회, 기술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예술적 그림이 탄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르누보였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 곡선과 장식적 스타일을 특징으로 하는 이 예술운동은 회화, 조각, 건축, 그래픽 아트, 장식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었으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아는 이를 장식 미술로 한정하지 않고 슬라브 민족의 전통과 신화적 요소를 경험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유려한 곡선, 세밀한 장식, 신비로운 여성성으로 특정 지어지며 무아 스타일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는 곧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지만 무아는 자신을 아르누보 디자이너로 한정하는 것을 경계하며 유행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탐구하는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아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조망하며 그가 남긴 예술적 유산이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했는지를 살펴봅니다. 1장 뮤즈가 건넨 붓, 화가가 그린 전설에서는 무아에게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다준 사라 베르나르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다룹니다. 그녀가 출연한 연극 지스몽다의 포스터 제작을 계기로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고 이후 그녀는 전속 포스터 화가로 활동하며 연극 포스터를 예술적 장으로 승격시켰습니다. 2장 아르누보의 꽃에서는 무아가 상업 포스터와 장식 패널을 통해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화가로 자리잡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당시 포스터 아트는 광고를 넘어 도시의 풍경을 장식하는 중요한 예술 형식으로 발전했으며 무아의 작품은 이 흐름을 선도하며 대중들에게 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3장 무아 오디세이에서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명성을 확고히 한 후 그의 활동이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합니다. 4장 슬라브의 화가에서는 조국으로 돌아온 무아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봅니다. 체코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 프로젝트와 국가적 기념물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1장은 뮤즈가 건넨 붓, 화가가 그린 전설이란 이름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9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파리, 무명의 사파가였던 알폰스 무아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전설적인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요청으로 영국 지스몽다의 포스터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파리 극장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라는 촉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신작을 홍보할 포스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기존 포스터 제작자들이 모두 크리스마스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극장 측은 불가피하게 인쇄소에 남아있던 무아에게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며칠 동안 무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고 마침내 포스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 탄생했습니다. 사라 베르나르와의 협업은 무아의 예술세계를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백꽃 여인, 로렌자치오, 햄릿 등 그녀의 주요 공연을 위한 포스터를 연이어 제작하면서 무아는 연극 포스터를 홍보 도구가 아닌
예술의 한 장르로 승격시켰습니다. 그의 포스터 속 사라는 배우가 아닌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라는 신비로운 디바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모아의 포스터는 사라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분위기와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동백꽃 여인에서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비운의 여인으로, 로렌자치오에서는 권력에 맞서며 내면의 갈등을 겪는 인물로, 햄릿에서는 숙명과 복수 사이에서 고민하는 왕자로 그녀를 묘사했습니다. 또한 세밀한 장식과 장대한 구성을 연극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곧 무아 스타일이라 불리며 파리 전역을 넘어 전 유럽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의 무아는 연극 포스터뿐만 아니라 사라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연극 프로그램, 무대 장식, 심지어는 무대 의상 디자인까지 맡으며 그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는 상업적 협업이 아니라 배우와 화가가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적 연대였습니다. 무아는 사라를 통해 연극이 지닌 극적인 힘을 발견했고, 사라는 무아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라 베르나르와의 만남은 무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장은 아르누보의 꽃이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1895년 지스몽다의 포스터로 일약 스타가 된 무아는 연극계를 넘어 상업예술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중소비 문화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철도망 확장과 백화점의 등장은 소비를 필요 충족에서 문화적 경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무아의 포스터는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새로운 광고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아는 기존의 정보 전달 수단이었던 포스터를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포스터는 상품 홍보를 넘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식품, 음료, 출판물, 달력, 장식 패널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작업을 담당하며 곡성적인 장식, 자연 모티브, 신비로운 여성상을 활용한 특유의 무아 스타일로 제품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그의 포스터 속 여성들은 단순히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이샹동 샴페인 광고에서는 우아한 곡선과 풍성한 드레이프의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며 샴페인의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금빛톤과 화려한 장식적 요소들은 제품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제품 광고를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아의 포스터는 19세기 말 파리의 거리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형 포스터가 도시 곳곳에 걸리면서 포스터는 광고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디자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일부 예술 애호가들은 무아의 포스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포스터 아트가 홍보물을 넘어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무아의 작품도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3장의 주제는 무아 오디세이입니다. 1900년 파리는 세계 문명의 정점을 보여주는 파리 방구 박람회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국의 예술과 문화를 선보이는 이 거대한 행사에서 무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의뢰를 받아 보스니아 헤르체코 비나관을 장식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 작업에서 무아는 장식성을 넘어 슬라브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형상화하며 민족적, 철학적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만국박람회 이후 그는 제국으로부터 프란스 요제프 훈장을 받았지만 슬라브 민족을 억압하던 제국을 도왔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경을 안게 됩니다. 이 경험은 슬라브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대작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훗날 슬라브 서사시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무아는 만국박람회 이전부터 정신적, 철학적 탐구에 관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1898년 무아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며 예술을 통해 인간의 계몽과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프리메이슨은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종교적 개혁을 지향했고 무아는 이러한 철학적 자신의 예술세계와 맞닿아 있다고 느끼고 르 빠떼를 출간했습니다. 르 빠떼는 기독교의 주교도면을 기반으로 프리메이슨 사상과 신지학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아가 아르누보 디자이너에서 벗어나 더욱 깊이 있는 사상적 탐구를 하는 예술가로 변모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아는 아르누보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장식 자료집을 출간하며 자신의 예술적 언어를 보다 체계화했습니다. 이 책은 아르누보의 원리를 집대성한 일종의 교과서로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며 무아의 스타일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식 자료집 출판 이후에도 무아는 끊임없이 예술적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1900년 만국박람회 보석 디자이너 조르주 푸케와 협업하며 주얼리 디자인에도 도전했으며 푸케의 보석상 내부와 외관, 건축 장식까지 디자인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아는 이미 파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누보 스타일과 동실되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유럽과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작업력과 반복적인 상업적 의뢰는 무아를 지치게 했습니다. 1896년경부터 이어진 인쇄업장 샹뿌누아와의 계약은 그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1904년 1월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 삶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짓눌려 꿈과는 다른 일들에 휩쓸리는 고통을 당신은 모를 겁니다. 자신이 꿈꾸던 예술적 이상과 상업적 성공 사이에서 갈등하던 무아는 1904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19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미국을 오가며 예술적 활동을 확장하고 다양한 후원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카고의 사업가 찰스 리저드 크레인과 만나 그의 비전에 공감하는 강력한 후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슬라브 민족의 문화적 독립을 지시하던 크레인은 무아의 이상을 지지했고 그의 후원 약속 아래 슬라브 서사시 프로젝트가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4장의 주제는 슬라브의 화가입니다. 1910년 알퐁스 무아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조국 체코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찰스 리처드 크레인의 후원을 약속받으며 슬라브 서사시라는 대작을 구성했지만 그의 귀환은 단순히 이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코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공공 프로젝트와 국가적 기념 작업을 진행하며 조국을 위한 예술적 사명을 지닌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자 무아는 신생국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는 국가 지폐와 우표를 디자인하며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족적 자부심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프라하 성내 성비튜트 대성당의 스테인리드 글라스 도면을 제작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스테인리드 글라스 창에는 체코의 수호 성인들과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하며 성당 내부를 장식하는 동시에 신생국가의 정신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강렬한 색채와 정교한 구성을 통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이 작품은 장식성을 넘어 체코의 정신과 문화를 반영한 예술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무아는 다양한 포스터 작업을 통해 민족의 단결과 독립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독립기념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체코의 체육단체이자 범슬라브주의 운동과 관련된 소콜 운동 포스터를 통해 슬라브 민족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범슬라브주의는 슬라브 민족 간 연대와 독립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당시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하여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아의 포스터들은 이러한 이념을 반영하여 슬라브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아의 이러한 활동은 체코 사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무아는 끝까지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장식이나 개인적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면서 무아는 독일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게슈타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프리메이슨 회원이자 체코 민족주의 운동을 지지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던 그는 나치 정권이 경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으며
이후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80세의 고령이었던 그는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같은 해 7월 14일 프라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아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질 법했으나 그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이유로 가톨릭 교회로부터 공식 장례 미사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코 국민과 예술가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는 비셰그라드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오늘날 그의 작품들은 체코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아는 순간 유행했던 아르누보 디자이너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술이 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와 역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알퐁스 모아전은 무엇보다 100년 전의 디자인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심지어 지금 그대로 사용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식음 전문가이다 보니 전시 곳곳에 보이는 샴페인의 대명사인 모이샹동 샴페인의 패키지, 다양한 식음료 상품 패키지들의 디자인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시를 보고 나시면 여러분도 무아의 팬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아버님 여러분, 7월 13일까지 삼성동에 위치한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아르누보의 대명사 알퐁스 모아전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